수직적 다층 구조 식재에 대한 것들입니다. 꽤 전문적인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공원이나 정원을 만들 때요. 그냥 나무나 꽃을 쭉 심는 걸 넘어서 자연 속 숲처럼 여러 층의 식물들로 이루어진 뭐랄까 살아있는 작은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이게 자연의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하늘 높이 솟은 큰 나무들, 그러니까 교목층이 숲의 제일 위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아래에는 이제 중간 키 나무들, 악교목층이 자라고요. 더 내려오면 우리 키 정도거나 그보다 작은 떨기나무들, 관목층이 또 있죠. 아, 관목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바닥에는 온갖 풀, 꽃, 이끼가 큰 초본이나 지피식물들이 카페처럼 쫙 깔려 있고요. 이 수직적 다층 구조 식재라는 건 바로 이 자연숲의 여러 층위를 일부러 따라서 식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류별로 쭉 늘어놓는 거랑은 아예 다른 거군요. 네, 그렇죠.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냥 보기 좋게 여러 종류 심는 것과는 그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왜 이렇게 자연처럼 복잡하게 층을 만들어서 심는 게 중요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관리하기 더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관리가 더 쉬워지는 걸 목표로 하죠. 이 접근법의 진짜 중요한 가치는 그냥 한 층으로만 심었을 때는 얻기 힘든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거든요. 생태계 서비스요? 네. 예를 들어 여러 층으로 겹겹이 식물을 심으면 전체 인면적이 훨씬 넓어지겠죠. 아, 그렇죠. 빽빽해지니까. 그건 바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또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다양한 크기나 습성을 가진 야생동물들한테 훨씬 풍부한 먹이나 수물꽃, 그러니까 서식지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아, 도시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에 막 도시 너무 덥잖아요. 열섬 현상 완화하는 미기후 조절 효과도 훨씬 뛰어나고 공기 중에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더 잘 흡착하고 걸러주고요. 비 많이 올 때 흙 쓸려 내려가는 거 토양 유실 막아주는 효과도 훨씬 크죠. 그렇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만든 공간이 사람이 막 계속 관리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개인만으로도 스스로 건강하게 쭉 유지되는 그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저관리형 경관을 만들려는 거예요. 와, 그럼 각 층마다 역할도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역할이 꽤 명확해요. 교목층은 숲 전체의 뼈대를 만들고 아래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악교목층은? 그 교목층 그늘 아래서 자라면서 새들한테 중요한 공간이 되어주죠. 새들한테요? 아, 그리고 관목층은 땅 가까이 사는 작은 동물들의 안식처이자 먹이 공급원, 그리고 바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초본이랑 지피층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수많은 미생물이랑 곤충들이 살면서 죽은 식물 분해하고 영양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야말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하나의 작은 우주 같네요. 근데 이렇게 다층 구조로 심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흥미롭게도 다층 식재라는 같은 목표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설계 철학이 있다고 하던데요. 서구, 특히 유럽 쪽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나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구에서는 주로 자연 숲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포레스트 엣지라고 하죠. 그 환경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숲 가장자리요? 네, 숲속 깊은 곳보다는 가장자리가 빛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교목의 밀도를 일부러 좀 낮게 조절해요. 큰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는 거죠. 아, 처음부터요? 네, 이렇게 하면 식재 초반부터 아래층에 있는 관목이나 풀 같은 애들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일종의 빛 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층 식생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인 거죠. 그렇군요. 처음부터 아래쪽 식물들의 생존 환경을 딱 고려하는 거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한국의 경우는 좀 다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한국에서는 식재하고 나서 바로 풍성하고 울창한 숲처럼 보이게 하려는 요구가 좀 강한 편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빨리요. 네, 그래서 초기 설계할 때 교목, 그러니까 키 큰 나무들을 기준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당장은 녹지가 풍부해 보이고 뭐랄까 시각적으로는 만족스러울 수는 있어요. 네, 그쵸. 보기는 좋겠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라거든요. 아, 빽빽 하나 심긴 교목들이 몇 년 안에 확 자라면서 서로 가지가 막 엉키고 경쟁하게 되면 숲바닥은 아주 빠른 속도로 깊은 그늘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처음에는 괜찮았던 아래층 식물들이 문제가 생기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문제는 처음에 교목 아래 같이 심었던 관목이나 초본 식물들이 대부분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양수성 식물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햇빛 좋아하는 애들이요? 네. 예를 들면 장미나 연산홍 같은 화려한 꽃나무들? 이런 식물들은 숲 바닥에 갑자기 그늘지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힘이 약해지거나 죽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몇 개 죽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단순히 식물 몇 개 죽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층 식생이 사라져버리면 생물 다양성은 확 줄어들고 숲은 그냥 위쪽 교목 줄기만 앙상하게 남은 불안정한 단층 구조로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거는 그냥 디자인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녹지 공간을 살아 숨쉬면서 계속 변하는 생태계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잠시 보기 좋은 정적인 그림으로만 생각하는지 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초기 교목 밀도는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100년 이상 이어질 그 숲의 생태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인공적으로 만든 숲도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이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생태적 천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생태적 천이. 그건 어떤 공간의 식물 군집, 그러니까 식물들의 구성이나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식물 사회의 세대 교체 같은 거죠. 세대 교체요? 네, 다층 구조 식재지는 보통 맨땅이 아니라 이미 토양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산불이나 벌목 후에 숲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걸 2차 천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경로를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이 천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다층 구조 숲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 천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있다고 하셨죠. 개척종과 극상종.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두 그룹의 식물들이 그 천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척종은 이름 그대로 햇볕 쨍쨍 내리쬐고 땅이 좀 척박한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빠르게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개척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길가에서 흔히 보는 민들레나 망초, 쑥 같은 풀들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얘들은 씨앗을 막 퍼뜨리고 빨리 자라면서 맨 땅을 덮어서 흙이 안 쓸려 나가게 하고 약간의 그늘이랑 유기물을 만들어서 다음에 들어올 다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 그대로 길을 터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극상종은요? 반면에 극상종은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서 안정된 환경을 이끄는 식물들입니다. 얘들은 개척종처럼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쟁력이 아주 강하고 특히 그늘진 환경에서도 잘 버텨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늘에서요? 네, 우리나라 숲에서 흔히 보는 참나무 종류나 서화나무, 단풍나무 같은 나무들이 대표적인 예죠. 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자라면서 결국 그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료표에도 보면 둘 특징이 잘 비교되어 있는데 개척종은 성장이 빠르고 빛을 많이 필요로 하고 수명이 좀 짧은 반면에 극상종은 성장이 느리고 경쟁력이 강하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수명도 훨씬 길어요. 그럼 이런 개척종과 극상종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과정, 즉 천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자료에는 3가지 메커니즘이 언급되네요. 촉진, 경쟁, 억제. 네, 그 3가지가 천이를 이끄는 주요 동력입니다. 촉진은 먼저 들어온 식물이 환경 조건을 좀 좋게 만들어서 다음에 올 식물들이 살기 쉽게 만들어주는 현상이에요.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콩과 식물들이 뿌리 혹박테리아로 땅의 질소를 고정시켜서 비옥하게 만들면 질소가 많이 필요한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좋아지는 것과 같죠. 경쟁은 아마 제일 익숙하실 텐데 식물들이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햇빛, 물, 땅속 양분 같은 걸 얻으려고 서로 싸우는 과정이죠. 네, 그렇죠. 키가 더 크거나 뿌리가 더 깊은 식물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억제는 특정 식물이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해요. 어떤 식물은 다른 식물 씨앗이 싹 트는 걸 막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알렐로파시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내뿜기도 하고요. 그냥 먼저 자리를 딱 차지해서 다른 애들이 들어올 틈을 안 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공적인 다층 구조 설계를 하려면 이 3가지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때로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식물 군집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정말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과정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 층으로 설계된 숲이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 변화해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치 한 편의 긴 시간을 담은 숲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작고 서로 간격도 좀 넓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가 드문드문 심어진 넓은 초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무 있는 초원이요? 네, 땅의 많은 부분이 아직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의 주인공은 사실 나무보다는 같이 심은 여러 해살의 풀이나 꽃 같은 초본 식물들이에요. 얘들이 개척종처럼 빠르게 자라서 땅을 덮어주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이죠? 흙이 비바람에 쓸려 나가는 걸 막아주고 땅 온도도 조절해주고 우리가 원치 않는 잡초들이 막 자라는 걸 억제하는 살아있는 멀칭 역할을 하는 거죠. 미래의 건강한 숲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아주 활동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풀밭처럼 보이는군요.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꽤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통합 및 경쟁기는 대략 식재 후 5년에서 한 25년 사이에 해당하는데 이때 가장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교목들이 본격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로 가지가 막 닿기 시작하고 숲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임관이 닫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무 지붕이 닫힌다? 네, 이렇게 위쪽이 빽빽해지면 숲 바닥으로 들어오는 햇볕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단계에서 햇볕 받으면서 화려하게 자랐던 그 양지성 초본식물 대부분이 빛이 부족하니까 경쟁에서 밀려나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시기의 숲 아래쪽은 나무 기둥들만 앙상하게 서 있고 바닥은 거의 비어 보이는 약간 좀 황량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식 빽빽한 식재의 문제점이 확 드러나는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얼핏 보면 뭔가 잘못돼서 식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실패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나무들이 빛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 과정이에요. 이 단계를 줄기 배제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쟁에서 이긴 나무들이 살아남아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거죠. 그럼 그냥 둬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는 이 시기에 하층부가 완전히 텅 비어버리지 않도록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경쟁의 시기가 지나면 숲은 또 어떻게 변해가나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단계는 성숙 및 재구성기라고 하는데요. 대략 25년에서 길게는 100년 정도의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교목들은 더 크게 자라서 성숙한 나무가 되죠. 하지만 영원히 사는 나무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나무들은 수명이 다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강한 바람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죽거나 쓰러지면 그 자리에 숲의 지붕, 즉 임관에 틈이 생기게 돼요. 아, 구멍이 뻥 뚫리는 거군요. 네, 이 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사광선이 다시 숲 바닥까지 직접 닿게 되는 거죠. 와, 그럼 그 빛을 기다리고 있던 식물들이 있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2단계의 그 깊은 그늘 속에서도 죽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던 애들이 있어요. 바로 그늘에서도 잘 견디는 내음성, 그러니까 그늘 참을성이 있는 악교목, 관목, 그리고 초본식물들이죠. 아, 기다리고 있었군요. 네, 이 식물들이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서 드디어 활발하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숲의 하층부는 다시 다양한 식물들로 채워지면서 복잡한 닫힌 구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하층 재발달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때 숲의 구조적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생물들의 다양성도 다시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마침내 다시 울창해지는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오래된 숲의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극상 및 노령기로 100년 이상 시간이 흘렀을 때 도달하는 상태예요. 이제 숲은 아주 큰 오래된 나무부터 중간 크기의 성숙한 나무, 그리고 틈새에서 계속 자라나는 어린 나무들까지 다양한 나이와 크기의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진 매우 복잡하고 안정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와, 숲 바닥에는 풍부한 내음성 하층 식생이 무성하게 자라고 쓰러져서 썩어가는 고사목, 이나 서서 죽은 나무, 스네그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존재해요. 이런 죽은 나무들은 그 자체로 수많은 곤충, 균류, 그리고 일부 동물들한테 중요한 서식처이자 양분이 되거든요. 죽은 나무도 중요한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극상군집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규모의 교란, 그러니까 틈이 생기고 다시 재생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숲이죠. 들어보니 정말 긴 시간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네요. 이 네 단계의 성장 드라마에서 우리가 특히 이런 다층 구조 숲을 설계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2단계. 그 경쟁기의 숲 하층부가 앙상해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실패라고 단정짓거나 그 상태를 되돌리려고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건 건강한 발달 과정의 일부니까요. 네네. 대신 더 중요한 건 3단계인 성숙기로 성공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즉, 처음 설계할 때부터 2단계의 깊은 그늘을 예측하고 그 그늘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3단계에서 다시 하층부를 풍성하게 채워줄 미래 세대, 바로 그 내음성 식물들을 충분히 같이 심어두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미래를 보고 심어야 하는군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층 구조 숲을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금 당장의 모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십 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숲의 구조가 시간에 따라 발달하면서 숲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능들도 함께 변하나요? 예를 들어 요즘 중요한 미세먼지 저감 능력 같은 건 어떻게 변할까요? 네, 당연히 같이 변합니다. 숲의 구조 발달과 기능 성숙은 함께 가요.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예로 들면 1단계 정착기에는 아직 식물 인면적도 작고 구조도 단순
단순해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해요. 네. 하지만 숲이 2단계 경쟁기를 거쳐 3, 4단계로 성숙해가면서 교목이 커지고 하층 식생이 발달해서 전체 인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월등히 좋아집니다. 와, 훨씬요. 네, 빽빽한 잎이랑 가지들이 우선 바람 속도를 줄여서 공기 중 먼지를 땅으로 가라앉히고 침강, 먼지 입자들이 잎 표면에 직접 부딪혀 달라붙게 하고 차단 및 흡착, 일부 가스 형태 오염 물질은 잎의 기공으로 흡수되기도 하고요. 여러 층위가 잘 발달된 복잡한 구조의 숲일수록 이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생물 다양성은 어떤가요? 곤충이나 새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나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요. 1단계 초원 같은 환경에서는 나비나 벌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이나 좀 튄 곳을 좋아하는 일부 새들이 찾아오죠. 네. 하지만 2단계 경쟁기에 들어가서 하층 식생이 단순해지면 일시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아, 잠시 줄어드는군요. 네. 그러나 3단계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숲의 구조가 다시 복잡해지고 다양한 먹이 자원, 꽃, 열매, 씨앗 같은 거요. 그리고 서식 공간, 그러니까 다양한 높이의 가지, 잎, 죽은 나무 같은 게 늘어나면서 생물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와, 폭발적으로요? 네, 각 층위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새, 포유류, 곤충, 양서류 등에게 딱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요. 특히 4단계 극상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죽은 나무나 쓰러진 나무는 딱딱구리의 먹이터나 둥지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희귀 곤충이나 버섯, 이끼들의 소중한 집이 되는 등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도시에서 중요한 기능인 미기후 조절 능력이나 토양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미기후 조절 능력도 숲이 성숙하면서 크게 좋아집니다. 2단계 이후 울창해진 임관, 그 나무 지붕이 여름철 뜨거운 태양 복사열을 효과적으로 막아서 숲 내부랑 그 주변 지역 온도를 낮춰주죠. 이게 바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아, 천연 그늘막이네요. 그렇죠. 또 수많은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은 주변 공기로 수증기를 내보내서 습도를 높이고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천연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람 막아주는 방풍 효과도 커져서 겨울엔 찬바람 막아주고 여름엔 시원한 바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럼 토양은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토양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매년 떨어지는 낙엽이랑 죽은 가지들이 숲 바닥에 쌓이고 미생물이랑 토양 동물들이 이걸 분해하면서 유기물이 풍부한 부식토층이 두껍게 만들어져요. 부식토요? 네, 이 부식토층은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해서 가뭄에도 잘 버티게 하고 비 많이 올 때는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서 홍수를 막고 오염물질 걸러내는 필터 역할도 하고요. 또 분해 과정에서 나온 영양분은 다시 식물이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밖에서 비료를 안 줘도 숲이 스스로 영양균형을 맞추면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놀라운 혜택들은 처음부터 딱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숲이 시간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점차 발현되고 커지는 일종의 창발적 속성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의 녹지나 숲을 바라볼 때 당장의 모습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네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미래의 잠재력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과 장기적인 비전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과제는 결국 어떤 식물을 선택할 것인가, 즉 수종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제가 지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숲의 성장 단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숲 바닥의 빛 환경이 햇볕 잘 드는 양지에서 점차 그늘진 음지로 극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예측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빛 환경 변화. 네. 많은 다층 식재 프로젝트가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빛 환경 변화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빨리 자라는 교목 아래에 심을 관목으로 지금 당장 식재할 때는 햇볕이 잘 드니까 장미나 철쭉처럼 꽃 중 화려하고 햇볕 아주 좋아하는 식물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예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불과 5년, 10년 안에 교목이 자라서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하면 이 양지성 관목들은 빛이 부족해서 쇠약해지거나 결국 죽고 말겠죠. 그러면 하층구는 다시 비어버리고 다층 구조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따라서 악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에 심을 식물을 선택할 때는 현재의 밝은 상태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수십 년 후 이 자리가 그늘졌을 때를 상상하고 그 미래의 그늘진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거나 오히려 더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래의 그늘을 기준으로요? 네. 예를 들면 진달래나 병꽃나무처럼 어느 정도 반음지를 견딜 수 있는 식물, 혹은 더 나아가서 맹문동, 비비추,
옥잠화, 둥글레처럼 아예 완전한 음지에서 더 잘 자라는 내음성 식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다층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시기가 다른 선수들을 조합하는 거군요. 처음에는 햇빛 좋아하는 개척종들이 활약하다가 시간이 지나 그늘이 지면 그 속에서 잘 자라는 내음성 식물들이 주역으로 등장해서 계속 경기를 이어가는 것처럼요. 이런 걸 식물 길드라고 부르나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식물 길드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개별종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태적 역할, 개척종, 중기종, 극상종, 내음성종과 자원 요구도, 특히 빛 요구도를 가진 식물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역할을 주고받으며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식물 군집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 팀을 짜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론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땅, 즉 한국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생식물들을 중심으로 이런 길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료에 제시된 표 같은 정보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국 환경에 적합한 추천 수종들을 각 층위별, 천위 단계에서의 역할별, 그리고 빛 요구도별로 분류해서 제공함으로써 실제 설계에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